어머님, 제가 진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내렸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아니다.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네가 먼저 마시렴. 커피잔의 정체를 알고 있는 저는 며느리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턱 밑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잔을 받아들던 며느리의 손이 심하게 떨리더니 그대로 커피잔이 나뒹굴고 말았죠. 거실 바닥이 검은 커피로 물드는 사이 하얗게 드러난 가루를 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목숨을 끊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사소한 준비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참이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7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가족이 가장 무섭다고 할 때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바로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평범했던 일상은 지옥불이 되었던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흐렸습니다. 저는 만사가 귀찮아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죠. 텔레비전은 켜지도 그냥 꺼진 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 주방에 있는 며느리 소연이가 비쳤어요. 소연이는 평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달그락거리며 찻잔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꺼져 있는 텔레비전에 비친 소연이의 모습을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소연이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연이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색의 작은 종이 포장지였어요. 그걸 제 머그잔 위로 가져가더니 안에 든 걸 털어 넣었죠.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 가루를 녹이더니 그 커피잔을 들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잠든 척을 했죠. 어머님,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소연이는 제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에는 천사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아, 내가 깜빡 잠이 들었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소연이는 제 앞 탁자에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쌉싸래한 커피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평소라면 좋았을 그 향기가 그날따라 왜 이리 역하게 느껴지던지요. 어머님, 아침에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한 잔 내렸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소연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잔 안에 저는 알지 못하는 정체 모를 가루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은 따뜻했지만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소연이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마시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어요. 저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척했습니다. 소연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잔을 입술 가까이 대다가 멈칫하고는 소연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소연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너 어디 아프니? 소연이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네,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멀쩡해요. 아니야. 안색이 영 안 좋구나. 얼굴이 파리한 게 기운이 없어 보여. 저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집안일 하느라 네가 고생이 많지? 이 커피
네가 먼저 마셔라. 저는 들고 있던 잔을 소연이 쪽으로 쑥 내밀었어요. 순간 소연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드시라고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탄 건데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소연이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괜찮아. 네가 먼저 마셔. 보약을 다려주지는 못할 망정 커피라도 한 잔 챙겨줘야 내 마음이 편하지. 어서 마셔.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잔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소연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소연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누나를 굴리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자, 받아라. 저는 억지로 소연이의 손에 잔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소연이는 뜨거운 감자라도 만진 듯 흠칫 놀랐어요. 손을 뻗어 잔을 받으려다가 갑자기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나서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검은 커피가 마룻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어요. 커피가 바닥을 적시는 모습이 마치 검붉은 피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손에 힘이 풀려서 그만 실수를 했네요. 소연이는 비명을 지르며 급히 무릎을 꿇고 허둥지둥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쏟아진 커피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갈색 액체 사이로 하얀 알갱이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소연이가 열심히 저었지만 커피 안에서 채 녹지 않은 정체불명의 가루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닭살이 돋았습니다. 저 가루가 제 몸속으로 들어갔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조심하지 않고 다치지 않았니? 저는 짐짓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얼른 치울게요. 소연이는 제 눈을 피하며 재빨리 행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얀 알갱이들까지 싹싹 닦아내고 있었어요. 증거를 인멸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렇게 필사적으로 닦는 걸 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소연이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소연이의 등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갑게 대화하던 며느리였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뒷모습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더 이상 제가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이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제가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맛있는 찌개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어요. 소연이가 식탁에 반찬을 늘어놓으며 퇴근한 남편 태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 얼른 와서 앉아. 그래. 태호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배가 고파 슬그머니 식탁으로 다가가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는 제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마치 저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태호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 바빴습니다. 이거 여보가 좋아하는 거야. 많이 먹어. 저는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제자리에 놓인 숟가락을 들었어요. 제 밥그릇 옆에는 국 한 그릇과 나물 반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그릇을 가까이 대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생선 비린내 같기도 하고 하수구 냄새 같기도 한 것이 비위가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연아, 이국 냄새가 좀 이상하구나. 쉰 거 아니니?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지만 소연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와 시시덕거리며 웃고 떠드느라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저는 국그릇을 옆으로 밀어놓고 나물 반찬을 집었습니다. 시장기가 돌아서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입에 넣고 몇 번 씹자마자 저도 모르게 퇴하고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흑, 이게 무슨 맛이야? 입안 가득 시큼하고 쿰쿰한 맛이 퍼졌어요. 이건 분명히 상해서 곰팡이가 핀 맛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거 상했잖아. 도대체 며칠 된 반찬을 내놓는 거야? 그제야 소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주 태연하게 대꾸하더군요. 어머님, 그거 오늘 아침에 무친 건데요. 어머님 입맛이 변하셨나 봐요. 나이가 드시면 미각도 둔해진다던데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모양새 좀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가 차서 태호와 소연이의 밥상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나물 반찬은 오직 제 앞에만 놓여 있었어요. 두 사람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말이와 신선한 겉절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만 먹으라고, 저탈 나라고 일부러 상한 음식을 내놓은 게 분명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식사 때마다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개처럼 킁킁거리며 냄새부터 맡아봐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소연이가 장이라도 보러 나갔나 싶어 거실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는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제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소연이가 제 서랍장을 뒤지고 있지 뭡니까? 마치 제 집 안방인 양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제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자 소연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 손에는 제 낡은 통장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온 게 중요하니? 시어머니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서랍은 왜 뒤져? 저는 득달같이 달려가 소연이의 손에서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왜 네 손에 내 통장이 들려 있는 거니? 돈이라도 빼내려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요즘 통장을 어디 두셨는지 기억 못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찾아드리려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소연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황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능청스럽게 둘러대더군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 난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훤히 다 꿰고 있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려던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정말 섭섭해요. 소연이의 입꼬리에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저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방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소연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저를 지나쳐 거실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잠들기 전에 문방구에서 사온 투명 테이프를 방문 안쪽에 몰래 붙여두었습니다. 문과 문틀 사이에 눈에 잘 띄지 않게 살짝 붙여놓으면 누군가 문을 열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밤새 뜬 눈으로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문부터 확인했어요.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문틀에 붙여두었던 테이프가 찢어져 너덜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밤사이 제가 잠든 틈을 타서 제 방에 들어왔다 간 겁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쭉 뼈섰어요. 어젯밤 잠들기 전에 놓아뒀던 물컵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컵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놨는데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저는 컵을 들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쏟아버리고 수돗물로 입을 몇 번이나 헹궈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오는데 소연이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탁자 위에 소연이의 태블릿이 켜진 채로 놓여 있더군요. 화면에 무언가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대출 심사 승인 완료. 선명한 글씨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호기심에 화면을 터치하니 상세 내역이 떴어요. 대출 신청자 이름의 참이자 바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 물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었어요. 대출 금액은 무려 2억 원이었습니다. 억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제 명의를 도용해서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겁니다. 숨이 턱 막혀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더 내려봤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이 보였습니다. 요양병원 강제 입원 절차. 보호자 동의만으로 폐쇄병동 입원 가능한가. 세상에. 소연이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병원에 가둬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 명의로 돈은 돈대로 챙기고 저를 영영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딩동하고 울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태블릿을 원래대로 놓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택배 기사가 큼지막한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양소연 씨 댁 맞으시죠? 네, 맞아요. 택배를 받았는데 아주 묵직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고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품목란에 적힌 글씨를 보고 저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환자용 결박 보호복.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거였어요. 저를 짐승처럼 묶어서 병원에 쳐넣을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겁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날 저녁 아들 태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 골목 어귀에 숨었습니다. 태호에게 이 기막힌 사실을 전부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동에 가두려 한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릴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태호가 전화를 받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태호야 하고 부르며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태호의 목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 엄마 병원에 보내면 보험금은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응, 알았어. 소연아,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지?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태호는 낄낄거리며 전화를 끊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 전봇대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고꾸라졌을 거예요. 믿었던 아들마저 며느리와 한통속이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친아들이 금쪽같이 키운 내 새끼가 저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웃음만 새어나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추운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 넓은 세상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가 저를 없애려 하는 적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물이나 음식에 이상한 것을 타서 제 몸에 무슨 사달을 내지는 않았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가슴이 콩닥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온갖 잡생각이 다 들더군요. 머릿속이 거미줄처럼 뒤엉켜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털썩 앉는 게 느껴졌어요. 힐끗 보니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은 사내였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꽤나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그 남자가 저를 빤히 보더니 불쑥 명함 한 장을 내밀더군요. 참의자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화들짝 놀라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정혜준 보험조사관.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쉿,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여사님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혜준이라는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위험하다니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최근 여사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상해보험, 생명보험 다 합쳐서 사망 시 수령액이 무려 10억 원이 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더군요. 전 그런 보험에 든 적이 없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셨을 겁니다. 여사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니까요. 전부 며느님이 하신 겁니다. 혜준이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보험 가입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명란에 휘갈겨 쓴 글씨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양소연 씨 말입니다. 최근에 보험 사기 전과가 있는 브로커와 접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혜준이는 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소연이가 모자를 푹 눌러 쓴 낯선 남자와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 3년 전에 보험 사기로 실형을 살고 나온 놈입니다. 출소하자마자 또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양소연 씨의 전 시댁 식구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혜준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돌아가셨고 전 시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급사하셨더군요. 두 분 다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온몸의 피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쭉 뼛서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그게 다... 심증은 차고 넘쳤지만 물증이 없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양소연 씨는 보험금을 챙겨 유유히 빠져나갔고 얼마 안 있어 여사님 아드님과 재혼한 겁니다.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이 아니라 악기였구나 싶더군요. 지금 여사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며느님은
또다시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는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그래서 제가 여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혹시 집에서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하신 건 없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저는 황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날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뒀던 휴지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며느리가 며칠 전에 제 커피에 몰래 탄 가루입니다. 제가 안 먹고 커피만 따라버리고 챙겨놨었어요. 혜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럽게 휴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걸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면 그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여사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혜준이는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며느님이 눈치채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준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며느님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검색 기록이나 메시지 같은 디지털 증거가 필요합니다. 노트북은 거실에 두고 쓰긴 하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보통 가족 생일이나 기념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를 엿보세요. 저는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며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 소연이가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기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이다 싶었죠. 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 옆 탁자 위에 소연이의 은색 노트북이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 태호의 생일을 꾹꾹 눌렀어요. 엔터키를 치자마자 거짓말처럼 잠금이 풀렸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인터넷 창이 어지럽게 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전부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메일함을 열어봤어요. 사채업자들이 보낸 협박 메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입금 안 하면 각오해라. 너희 시어머니 집 주소 다 팠다. 튀어봤자 벼룩이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마우스를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소연이는 도박빚에 시달려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던 거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미친 듯이 찍어댔습니다. 찰칵, 찰칵. 손이 떨려서 초점이 잘 맞지 않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욕실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뚝 끊겼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욕실 문고리가 끼익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덮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등 뒤에서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이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살기 어린 눈빛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을 왜 만지시는 거냐고요. 아, 그게 그냥 먼지가 앉아서. 소연이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서 노트북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이내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노려봤어요. 휴대폰 이리 주세요. 왜? 내놓으라니까요. 소연이는 억세게 제 손을 비틀어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진첩을 휙휙 넘기더군요. 방금 제가 찍은 증거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얌전히 계시면 서로 좋잖아요. 소연이는 제 손목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파. 이거 놔라. 곱게 가시면 좋잖아요. 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드세요? 소연이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며느리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먼 괴물만이 서 있었어요. 네가 정말 미쳤구나.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이미 다 준비됐어요. 어머님만 조용히 해주시면 돼요. 소연이는 거실 탁자 아래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 보호자 서명란에 빨간 도장이 쾅 찍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태호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태호가 이걸 찍어줬단 말이냐? 태호 씨가 어머님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어머님 아들도 귀찮은 거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제 하늘은 이미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띠리릭 울렸습니다. 태호가 퇴근해서 들어온 거예요. 다녀왔어. 소연이는 순식간에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금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더니 태호에게 달려가 안기더군요. 여보, 어머님이 또 이러셔. 내 물건 뒤지고 휴대폰 훔쳐보고. 뭐, 또 그랬어? 제 노트북 몰래 훔쳐보다가 사진까지 찍고 계셨어. 나 무서워 죽겠어, 여보. 소연이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정말 여우주연상 감이었어요. 엄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태호가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태호야. 속지 마라. 소연이 저게 지금 연기하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응?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치매가 심해지니까 이제 의처증까지 생긴 거야? 엄마, 당장 방으로 들어가. 태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들어가 있으라고. 태호는 제 말을 무시하고 거칠게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다시피 해서 방문 앞까지 갔어요. 이거 나. 태호야, 엄마 억울해. 엄마 말 좀 들어보라니까. 하지만 태호는 저를 방 안으로 냅다 밀쳐버렸습니다. 쿵.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찰칵. 밖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호야, 문 열어. 문 열란 말이다. 제발. 저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소연이와 태호가 소곤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갇혔어요. 제 집, 제 방, 그리고 제 아들이 만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휴대폰도 빼앗겼으니 혜준이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시커먼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싶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철컥, 철컥.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자물쇠까지 채워놓았더군요. 제 집에서 갇힌 신세가 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몇 번이나 흔들어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이대로 갇혀 죽을 수는 없는데. 방 안을 뱅뱅 돌며 서성거렸습니다. 새 휴대폰도 빼앗겼으니 밖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초조해서 손톱만 물어뜯고 있는데 문득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준이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쥐어준 물건들이 떠올랐어요. 여사님,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쓰세요. 혜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벌컥 열었어요. 검은색 작은 파우치가 구석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열자 자잘한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큰 옷핀 하나, 손가락만 한 드라이버, 그리고 투박한 안경 케이스 하나. 안경 케이스를 열어보니 평범해 보이는 뿔테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안경테 구석에 바늘구멍만 한 렌즈가 박혀 있었어요. 위장 카메라였습니다. 그래, 이걸로. 저는 옷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열쇠 수리공이 옷핀 하나로 뚝딱 자물쇠를 여는 걸 본 기억이 났어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옷핀을 펴서 뾰족한 끝을 자물쇠 구멍에 밀어 넣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침착하게 구멍 안쪽을 더듬거렸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손끝에 미세한 걸림이 느껴졌어요. 숨을 멈추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거실에 소연이와 태호가 있을 테니 지금 나가면 도로 아미타불이니까요. 저는 쥐 죽은 듯 엎드려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다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경 케이스를 품에 안고 조심조심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 경첩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등골이 오싹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안경 케이스를 꺼내 장식장 맨 윗칸에 슬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렌즈가 거실 전체를 비추도록 각도를 요리조리 맞췄어요. 소파와 식탁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명당 자리였습니다. 안경 케이스는 그저 주인이 깜빡하고 두고 간 안경집처럼 아주 평범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의심할 리 없었죠. 저는 후다닥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에서 다시 문을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어요. 심장이 벌렁거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방문 틈에 귀를 바짝 대고 거실 동태를 살폈어요. 소연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놓았는지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이번 주말에 끝내면 돼요. 걱정 마세요.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해? 이번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알지? 아이 참,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요. 보험금 수령하는 것도 문제 없고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늙은이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머리를 쾅 부딪히는 거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늙으면 다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어요. 좋아. 아주 시나리오가 훌륭하네. 그럼 토요일에 보자. 필요한 물건은 내가 챙겨갈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형님만 믿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연이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소연이는 그날 저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그 작은 안경 케이스가 이 끔찍한 음모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이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쥐 죽은 듯 계세요.
괜히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지 마시고요. 현관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창문 커튼 뒤에 숨어 밖을 내다봤어요. 소연이가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핀으로 다시 문을 땄습니다. 한번 해봤다고 이번엔 훨씬 수월하더군요.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 한쪽 벽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장롱 뒤에는 죽은 남편이 남긴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여보,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꼭 여길 열어봐 하고 일러준 적이 있었거든요. 낑낑대며 장롱을 밀어내고 벽지를 더듬거리자 작은 철제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삐빅 탁. 금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주식 증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몽땅 꺼냈어요. 그리고 빈 금고 안에 신문지를 구겨서 채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지에 글씨를 써서 함께 넣었어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리라. 금고 문을 닫고 장롱을 원위치시켰습니다. 이제 이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어요. 은행에 가고 싶었지만 소연이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위험했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 숨겨야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거기가 딱이다. 저는 주방 다용도실로 달려갔습니다.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김치 냉장고가 보였어요. 뚜껑을 열자 시큼한 묵은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소연이는 김치 냄새를 질색해서 김치 냉장고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거든요. 저는 서류를 랩으로 싸고 큰 지퍼백 봉지를 여러 겹 겹쳐서 서류 봉투를 꽁꽁 싸맸습니다. 그리고 묵은지가 가득 담긴 김치통 맨 아래에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그 위로 배추김치를 덮어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김치통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쥐 죽은 듯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후 띠리릭 하는 도어락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곧장 안방으로 향하더군요. 한동안 정막이 흐르나 싶더니 이내 안방에서 우당탕거리는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거칠게 열었다 닫는 소리, 물건을 헤집는 소리가 벽을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아이씨, 어디 둔 거야? 분명히 장롱 뒤라고 했는데. 소연이의 짜증 섞인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집문서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쥐 잡듯이 뒤지고 있는 게 분명했죠. 쿵! 무언가 육중한 것이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금고를 가리고 있던 장롱이나 가구를 밀어낸 것 같았어요. 찾았다. 여기 숨겨놨네. 소연이의 목소리에 섬뜩한 희열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삐삐빅하는 전자음이 들렸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삐익. 틀렸다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 뭐야. 이게 아니네. 다시 삐삐빅. 삐익. 또다시 실패였습니다. 제기랄. 도대체 번호를 뭘로 해놓은 거야? 망할 노인네들이. 소연이가 악을 쓰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해진 소연이는 미친 듯이 버튼을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아들 태호의 생일, 제 생일, 심지어 본인 생일까지 닥치는 대로 눌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금고는 묵묵부답이었죠. 한참을 씩씩거리던 소연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촌스러운 결혼기념일? 떨리는 손길이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삐삐삐삐. 딸각.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음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뭐야 이게? 소연이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다 뭐냐고. 와장창? 콰당탕? 소연이는 금고 안에 들어있던 신문지 뭉치를 집어 던지고 발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 병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어디 갔어? 서류가 어디 갔냐고. 내 돈, 내 20억. 소연이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도대체 어디다 빼돌린 거야? 벽을 주먹으로 치고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이의 절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 미쳐 날뛰는 꼴을 상상하니 제 가슴속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난리통을 들으며 입가에 번지는 회심의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천하의 양소연이라도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는 수십억짜리 문서들이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쿰쿰한 묵은지, 김치통 밑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쿵쿵쿵. 잠시 후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쾅쾅쾅.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더군요. 어머님, 문 열어요. 당장 문 열란 말이에요. 소연이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빨리 문 안 열어요? 문고리가 덜컥덜컥 흔들렸지만 제가 안에서 단단히 잠가둔 터라 열릴 리가 없었죠. 태호 씨, 뭐하고 있어? 문 부숴버려. 아, 알았어. 진정해봐. 내가 내일 아침에 열쇠 수리공 불러서 따볼게. 내일? 지금 당장 열어야 한다니까. 그 서류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소연아, 제발 좀 진정해. 밤늦게 이웃들 다 깨겠다. 태호가 소연이를 뜯어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다용도실 김치 냉장고를 떠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류는 안전했어요. 그날 밤 제 베개 밑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폴더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소연이는 제가 새 스마트폰만 쓰는 줄 알고 이 고물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몰래 이불 속에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혜준이었습니다. 여사님,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신종 신경독소예요. 무색무취라 음식에 타면 감쪽 같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무서운 독약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소연이는 정말로 저를 독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서 소연이와 태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집들이 하는 거 어때? 집들이? 갑자기 무슨 집들이야? 당신 승진한 것도 축하할 겸 친척들이랑 우리 식구들 다 초대해서 거하게 한상 차리려고. 뜬금없이? 어머님 때문에 그래. 요즘 상태가 영말이 아니잖아. 사람들 앞에서 어머님 상태 직접 보여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 모시는 거라고 다들 이해해 줄 거야. 우리가 불효자 소리 안 듣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소연이의 목소리에서 뱀 같은 교활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소연이는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치매 노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병원으로 보내는 걸 정당화하려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도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준 씨,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년이 파티를 연다네요. 그날이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제가 변호사와 경찰 대동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거실 안경, 케이스 카메라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걱정 마십시오.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습니다. 소연 씨가 지금 카메라를 발견해서 부숴버린다 해도 이미 증거는 확보된 겁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요일, 그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 될 겁니다. 소연이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려고 샴페인을 터뜨리겠지만 그 축배가 바로 독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를 테죠.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 집에서 내 발로 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드디어 결전의 날,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거실은 마치 호텔 연회장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형형색색의 꽃 장식과 먹음직스러운 출장 뷔페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몸에 딱 붙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짙게 했더군요. 입가에 경련이 일도록 미소를 지으며 현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태호의 삼촌, 고모, 그리고 소연이의 친정 부모님과 오빠까지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안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제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듯한 눈빛들이었죠. 아이고, 사돈어른 나오셨습니까? 소연이의 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나오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누워 계시지 그러셨어요. 소연이가 짐짓 걱정스러운 척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가증스러운지 구역질이 날 뻔했어요. 손님들이 오셨는데 주인이 방에만 있을 수 있나? 다들 편히 앉으세요. 저는 태연하게 말하며 소파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소연이는 손님들에게 색색의 웰컴 드링크를 나눠주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 척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오늘 자리는 남편 승진 축하도 있지만 어머님 문제 때문에 상의 드릴 것도 있어서 마련했어요. 어머님이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기억력도 깜빡깜빡하시고 며칠 전에는 제 물건을 훔쳐가시고는 안 훔쳤다고 우기시더라고요. 저런 쯧쯧. 연세가 있으시니 어쩔 수 없나 보네. 태호의 고모가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휴지로 눈가를 콕콕 찍어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저를 도둑 취급하시고 의심하시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전문적인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게 어머님을 위해서도 최선일 것 같아서요. 그래, 우리 딸이 고생이 많네. 집에서 모시는 건 이제 한계야. 병원에 모시는 게 서로 편하지. 소연이 엄마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어요. 소연이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며느리의 효심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손님들이 어머님 계셔서 불편해 하시잖아요. 얼른요. 소연이의 손톱이 제 팔뚝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 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간 왁자지껄하던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정신은 아주 멀쩡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소연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주머니에 숨겨뒀던 리모컨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리모컨이었어요. 소연이가 말릴 새도 없이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치직.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이 켜졌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화면은 검은색 바탕에 희미한 형체만 보였습니다.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반사된 주방의 모습이었죠. 소연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하얀 가루약을 꺼내 머그잔에 털어넣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예요? 태호의 삼촌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안경 케이스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소연이가 안방 금고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여편니가 내 서류를 어디다 숨긴 거야? 아, 소연이의 입에서 쌍욕이 쏟아져 나왔어요. 평소에 고상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다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소연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이번 주말에 끝내면 돼요. 늙은이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쾅 부딪히는 걸로 시나리오 짰어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화면 아래에 혜준이가 넣어준 자막이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보험 사기 전과자 브로커 김철수와의 통화 내용.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소연이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이는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다 가짜예요. 소연이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있다잖아요. 어머님이 노망이 나셔서 저를 모함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저 억울해요. 소연이는 미친 사람처럼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 화면을 몸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비켜. 태호의 삼촌이 소연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서류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이건 독극물 성분 분석표예요. 소연이가 제 커피에 탄 가루를 연구소에 맡겨서 분석한 겁니다. 세상에 신종신경 독소? 무색무취의 심장마비를 유발한다고? 태호의 고모가 서류를 읽으며 손을 입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연이의 전 시댁 조사 자료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계단 실족사, 시아버지는 심장마비.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소연이가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죠. 우리 집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서류가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바쁘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소연이의 부모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정말이냐? 네가 사람을 해쳤어? 소연이의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엄마까지 왜 그래? 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꾸민 짓이라고. 소연이는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이건 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거예요. 저는 유언장을 차르륵 펼쳐 보였습니다.
저 참의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제가 가진 집, 땅, 주식 등 모든 재산은 학대 피해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합니다. 태호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켜더니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단 내 아들 이태호와 며느리 양소연에게는 단돈 10원 한 장도 물려주지 않으며 상속에서 철저히 배제한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연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당신이 다 망쳤어.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소연이는 괴성을 지르며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손톱을 세우고 제 목을 조를 기세였어요. 양소연, 너 미쳤어. 소연이의 오빠가 황급히 달려와 소연이를 뒤에서 꽉 붙잡았습니다. 소연이는 짐승처럼 몸부림치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어요. 저 늙은 여우를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와장창, 쨍그랑, 와인잔과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바닥에 핏물처럼 흥건하게 퍼졌어요. 소연이의 드레스 자락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습니다. 화장이 눈물과 땀에 번져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어요. 진정해. 제발 좀 진정하란 말이다. 소연이 아버지가 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소연이가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네요. 태호의 삼촌이 혀를 차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도망치듯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소연이의 부모님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엄마, 아빠, 가지마. 내 말 좀 들어봐. 소연이가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부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거실엔 저와 태호, 그리고 소연이 셋만 남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태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소연이는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에서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어요.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리고 내 방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안에서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채웠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이겼어요.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벌렁거려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연이의 그 마지막 눈빛, 악기 같던 그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콰당, 뭔가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으아악, 소연이의 비명소리인지 고함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들렸어요. 와장창, 또다시 뭔가가 박살이 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몸을 웅크렸어요. 당장이라도 방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아 무서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안경 케이스가 떠올랐어요. 그 작은 카메라가 어둠 속에서도 붉은 눈을 반짝이며 이 모든 광란의 현장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경찰과 변호사가 들이닥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어요. 새벽녘에야 겨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천둥 같은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고 말았습니다. 비용 비용 비용. 고막을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창문을 넘어 방 안까지 파고들었어요. 쿵쿵쿵, 쾅쾅쾅. 곧이어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경찰입니다.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문 여세요. 저는 혼비백산하여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겨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띠띠띠띠 철컥. 도어락이 풀리더니 현관문이 젖혀지고 시커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구둣발로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경찰입니다. 꼼짝 마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입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골이 가관이었어요.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뒤집힌 소파, 박살난 화분,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난장판 한가운데에 소연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바닥을 기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어머님 제발. 소연이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우리 며느리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다급하게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험상궂게 생긴 경찰 하나가 저를 쏘아보며 다가왔어요. 당신이 참의자 씨입니까? 네, 제가 참의자인데요. 우리 며느리가 왜 저러고. 참의자 씨, 당신을 며느리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네, 뭐라고요? 살인 미수라니요? 경찰이 거칠게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밤새 방문 잠그고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 억울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읊조렸습니다. 다른 경찰이 제 손목에 차가운 쇠붙이를 채웠어요.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제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 돼요. 이거 풀어요. 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몸부림을 치자 바닥에 누워있던 소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흐느꼈어요. 경찰관님 시어머님이 밤새 저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셨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나쁜 년아. 네가 사람이냐?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저는 악을 쓰며 소연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이 바닥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과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뻘건 피가 묻은 채로요. 이게 뭡니까? 이 칼에서 당신 지문이 나올 텐데도 발뺌할 겁니까? 그건 주방에 있던 건데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변명은 서해 가서 하시고 일단 갑시다. 경찰들은 짐짝처럼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맨발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태호야, 엄마 좀 도와다오. 태호야.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아들 태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눈매가 매서운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참의자 씨, 어젯밤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노인네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형사님, 정말 억울해요. 저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니까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잤다고요. 그런데 며느리분은 왜 저렇게 중상을 입었습니까? 형사가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소연이의 끔찍한 상처 사진들이었어요. 얼굴이며 팔이며 성한 곳이 없더군요. 보기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걸 보시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겁니까? 치매 핑계 대지 마세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꾸민 짓이라고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목격자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때 철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는 남자, 바로 제 아들 태호였습니다. 태호야. 저는 반가움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제 눈을 피하며 형사 옆자리에 앉았어요. 이태호 씨, 어젯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어젯밤에. 그래 태호야, 어서 말씀드려. 엄마는 방에 있었다고. 네가 알잖니. 조용히 하세요. 형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태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파티를 망쳤다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소연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태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서 밤에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오셔서 소연이를 막 때리고 찌르려고 하셨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태호, 너 미쳤어? 엄마한테 왜 그래? 저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가 내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마누라가 시키더냐? 응? 태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님, 어머니가 요즘 치매가 심해지셔서 본인이 한 일을 기억 못하세요.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 못난 놈, 천벌을 받을 놈. 제가 아들에게 달려들려 하자 경찰들이 저를 억지로 의자에 앉혔습니다. 참의자 씨, 증거가 이렇게 명백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당신 지문이 검출됐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칼자루도 안 잡았다고요. 아마 며칠 전에 요리하다 묻었거나 했겠죠. 그걸 며느리가 이용했거나.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당신이 범인입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에 진단서를 흔들어 보였어요. 전치 6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안 돼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사람 살려. 유치장으로 모셔. 경찰들이 제 양팔을 붙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태호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태호야,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너까지 잡아먹을 거야. 태호야. 하지만 태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그 비겁한 뒷모습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유치장은 짐승 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왔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혹시 혜준이일까, 혜준이가 증거를 찾아서 온 걸까 싶어 불이 나게 면회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은 혜준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소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치가 떨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연이가 수화기를 들더군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소연이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네가 기어이 이런 짓까지 꾸몄구나. 네 몸에 칼을 대면서까지 나를 쳐넣고 싶었냐?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곱게 물러나시라고 했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자해한 거잖아. 안 그래? 증거 있으세요? 소연이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하늘, 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지. 소연이는 비웃음을 날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참, 어머님이 믿고 계신 그 카메라 말인데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제가 찾아서 박살냈어요. 거실 장식장 위에 숨겨두셨더라고요. 안경 케이스. 뭐라고? 망치로 아주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어머님을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연이의 얼굴에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평생 감옥 아니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썩게 되실 거예요. 제 변호사가 아주 유능하거든요. 거기서 편안하게 노후 보내세요. 소연아, 네가 정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저는 이제 보험금 타러 가봐야 해서요. 소연이는 툭 하고 전화를 끊더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로 멀어지는 소연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소연이는 카메라를 찾아서 부쉈다고 했어요. 제가 믿던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리석은 것. 소연이는 몰랐습니다. 그 안경 케이스가 최신형이라는 사실을요. 혜준이가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여사님, 이 카메라는 찍히는 즉시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됩니다. 누가 카메라를 발견해서 불태우거나 부숴버려도 기존에 저장된 영상은 서버에 안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소연이는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만 그건 자기 무덤을 파는 축배였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유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며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철커덩 철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경찰이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참이자 씨 나오세요. 건조한 목소리에 저는 힘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수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정적을 깨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만요. 형사님, 잠깐만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혜준이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헐떡이며 복도 저 끝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죠.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장 심사가 코앞인데 장난해요? 그래서 이렇게 급히 달려온 겁니다. 이것 좀 봐주십시오. 혜준이가 손에 쥐고 있던 USB를 형사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게 뒤집힐 겁니다. 형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어요. 모니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둑어둑한 거실이 보였고 화면 하단에는 새벽 2시라는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잠시 후 불이 탁 켜지더니 소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소연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는지 확인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퍽!
살벌한 타격음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화면 속 소연이는 고통스러운지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소연이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왔어요. 형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소연이는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서랍에서 시퍼런 과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기 팔뚝을 그어버렸어요. 아! 소연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팔에 이어 허벅지까지 칼로 긋더니 피가 흐르는 걸 보고 만족스런 미소를 짓더군요. 이 정도 상처면 그 늙은이 감옥 보내기에 충분하겠지? 아주 콩밥을 먹여주마. 소연이는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대체 무슨, 세상에 이런 독종이 다 있어? 보시다시피 양소연 씨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겁니다. 시어머니인 참이자 씨를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요. 이건 명백한 무고죄이자 사기극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카메라는 분명 없었다고 했는데. 참이자 여사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거실에 설치한 초소형 위장 카메라입니다. 소연 씨가 카메라를 찾아 부쉈다고 했지만 이 카메라는 찍히는 즉시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 모델이거든요. 형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참이자 씨, 이게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형사님. 저는 그날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형사가 저에게 다가와 수갑을 풀어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이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석방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목을 옥죄던 수갑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혜준이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혜준 씨, 정말 고마워요. 혜준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음 놓으세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니 난장판이 된 거실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직 치우지 못한 핏자국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사님,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다고 하셨죠?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 다용도실로 향했어요. 구석에 있는 김치 냉장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큼한 묵은지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맨 아래 칸에 있는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빨간 묵은지를 걷어내자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서류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제 전 재산인 집문서와 유가증권이에요. 소연이가 금고를 털어 훔치려 했던 걸 제가 미리 여기다 숨겨뒀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보통 강단이 아니시네요. 그리고 소연이 방 침대 및 서랍을 뒤져보세요. 거기에 독극물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위조 인감도 거기 있을 거고요. 경찰들이 우르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어요. 과장님, 찾았습니다. 빙고입니다.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든 하얀 가루와 태호의 막도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결정적인 증거로 압수하겠습니다. 독극물 감식 바로 의뢰해. 그때였습니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가득한 경찰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또? 태호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유치장에 있어야 하잖아요. 태호의 첫마디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왜 나왔냐는 타박이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호 씨,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형사가 태호를 거실 소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소연이의 자해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태호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술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이게 다 무슨, 당신 아내가 스스로를 난도질한 겁니다.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려고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우리 소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태호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가 서류 한 장을 태호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시죠. 양소연 씨가 최근에 당신 명의로도 고액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무려 5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5억이요? 당신도 타깃이었다는 소립니다. 어머니 처리하고 나면 다음은 당신 차례였던 거예요. 태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연이가 나까지 죽이려고. 양소연 씨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감시받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될 겁니다. 수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들이 증거물을 챙겨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저와 태호 단둘만 남았어요. 태호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내가 멍청해서. 태호가 엉금엉금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말 믿지 않고 그 여자 편만 들어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이건 알아. 제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제발. 손 놓으라고 했다. 저는 태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태호가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제발 이러지 마. 내 아들 이태호는 경찰서에서 거짓 증언을 했을 때,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 때 이미 죽었어. 너는 그냥 존속 살해 미수 방조범일 뿐이다. 태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흉물스러워 보였어요. 엄마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 넌 날 외면했어.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제 어미를 감옥에 쳐넣으려 했지.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더 듣기 싫다. 짐 싸. 네.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엄마, 지금 나가면 갈 데도 없는데 그건 너무하잖아. 안 나가?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경찰 다시 부를까? 네가 소연이랑 공범이라고 같이 모의했다고 진술해 줄까? 아니, 나갈게. 나갈게요. 태호는 기겁을 하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허둥지둥 짐을 싸더군요. 잠시 후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가라. 정말 다시는 저 안 보실 거예요? 저 태호잖아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유산은 10원 한 장 너한테 안 갈 거니까 꿈도 꾸지 말고. 태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현관으로 달려가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띠띠띠띠. 비밀번호 변경 완료음이 들리자마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쿵쿵. 엄마, 문 좀 열어줘요. 갈 데가 없어요. 엄마. 태호가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소파에 석상처럼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 깨진 유리 조각, 찢어진 소파, 폐허가 된 집구석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고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던 겨울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봄이 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앙상했던 가지마다 팝콘 같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트로트 방송을 봤겠지만 오늘은 뉴스 채널을 틀었어요.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붉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조직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앵커의 건조하고 딱딱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법정 내부를 그린 스케치 그림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여자의 그림, 바로 며느리 소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양소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공범인 브로커 김철수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도끼만 남은 눈빛이었습니다. 양 씨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거액의 보험 사기 및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 전 시댁 식구들의 의문사에도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시끄러웠던 앵커의 목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소연이는 이제 평생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겁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딩동.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도어락을 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혜준이가 보였습니다.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여사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는데요. 어서 와요, 혜준 씨. 누추한 곳에 뭐하러 이런 걸 바리바리 사들고 와요. 아니에요.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죠. 아, 참. 변호사님도 금방 주차하고 올라오신대요. 혜준이가 씩씩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더 이상 난장판이 아니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도 핏자국도 말끔히 지워졌고 햇살이 가득 들어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 집이 아주 훤하네요. 여사님 요즘은 마음 편히 지내시죠? 그럼요. 다 해준 씨 덕분이죠. 에이, 무슨 말씀을요. 여사님이 용기 내서 싸우신 덕분이죠. 다시 초인종이 울리고 김동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 여사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여사님. 말씀하셨던 재단 설립 절차는 어제부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아, 그래요?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재단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문 이사회가 꾸려져서 투명하게 운영될 겁니다. 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처럼 자식 믿다가 등쳐먹히고 갈 곳 잃은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드실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좋게요. 여사님의 결단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변호사님의 말에 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태호 씨가 원양 어선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소연이가 남긴 빚도 있고 합의금 마련한다고요. 한번 나가면 1년은 땅을 못 밟는 배래요. 그렇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연락은 안 해보시나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혜준이가 안타까운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한테 태호는 이미 죽은 자식이에요. 제 목숨줄 가지고 장난친 놈을 어떻게 다시 아들이라고 부르겠어요. 혜준 씨 마음 알아요.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달콤한 차 향기가 거실에 퍼졌어요. 두 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혜준이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종종 놀러 올게요, 여사님. 밥 얻어먹으러 와도 되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대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밥때 맞춰서 와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저를 비참하게 배신했지만 이렇게 남으로 만나 의리로 맺어진 인연은 저를 살게 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제 가족이었습니다. 혜준이와 변호사가 돌아가고 다시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디 커피나 한 잔 마셔볼까? 갓 볶은 원두를 갈아 거름망에 넣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어요. 또르르 검은 액체가 떨어지며 고소한 향기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잔을 코끝에 가져가 향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아주 완벽한 커피 향이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누군가 독을 탔을까봐, 이상한 가루가 섞였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커피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내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커피였으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은 마치 지독한 악몽 같았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독살당할 뻔했고 금쪽 같던 아들에게 배신당해 정신병원에 끌려갈 뻔했고 억울하게 살인 미수범 누명을 쓰고 유치장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고 이겨냈습니다. 제 힘으로